네, 제3부 지속가능한 농을 위한 협력과 연대 토크쇼는 신수경 대산농촌재단 사무국장이 원래 원조 사회자님이시죠? 예, 신수경 그 농촌재단 사무국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벤져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대산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지만 또 그 분들 중에서 이제 또 이 특별한 또 농해 연대를 함께 하고 계시는 6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모셨고요. 이 6분과 함께 이제 사실은 이것이 이 우리 대산농촌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확산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의 시간입니다. 근데 사례 발표라고 하면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이렇게 토크쇼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심포지엄에서는 굉장히 진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좀 즐겁게 피드백도 막 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떨고 계세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를 이제 잡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원도 영월에서 토종다리 농사를 짓고 계시는 광미옥 우리 샘말농원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농가공 대산농촌재단에서 농가공 연구 사업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소한 희소성이 있는 토종다래를 재배하고 있고요. 재배하다 보니까 생과로 상품성 있게 출하할 수 있는 것과 상처가 나든지 너무 후숙이 돼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반반 나서 재배를 하던 5년 차부터 가공을 하지 않으면 알려지기도 전에 쇠퇴하겠다는 생각에 대산농촌재단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길게 아까 예고편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해덕 평화나무 농장 대표님께 마이크 잠깐 소개. 인사하고 지나가는 간단한 인사를. 네. 저는 뒤늦게 남편을 따라서 농사를 시작해갖고 제가 농부라 그러면 남편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뭐 남편은 농사 시작한 지 유기농업 시작한 지 50년 됐고 저도 한 40년은 됐으니까 이제는 좀 제가 뭐 농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원도 접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강원도이거든요. 철원 쪽 경기도 포천에서 이름도 낯선 생명역동농업 바이오다이나믹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유기농업의 한 갈래인데요. 그걸로 농사를 짓고 그 얘기를 하라고 나오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CSA로 회원제로 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김중원 씨 저기 앉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농사 열심히 잘 짓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영진 전주 MBC PD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MBC 조영진 PD라고 하고요. 저는 제1기 대산 언론 전문 농업 네, 본인이 무슨 장학생, 자세인지 장학생. 죄송합니다. 명칭을 잘 몰라서 일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2011년 입사를 해서요. 올해 13년 차 PD가 됐는데요. 한 10년간은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뭐 농업이 미래다, 또 마녀들의 포레스트, 두근두근 팜팜, 뭐 두근두근 팜팜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출연자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이 직함을 말할 때마다 떨려요. 너무 길어서. 이 나라 유엔 식량농업기구
한국연락사무소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산 13기 장학생이고요. 네, 이름도 긴 유엔 식량 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에서 부소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이동현 미실란 대표님 소개해 주세요. 네, 78년도 인구 12만 8천에서 지금 2만 6천의 인구에 있는 곡성에서 바람이 미쳐가지고 18년 동안 쌀을 연구하고 있는 제24회 대산농촌재단 농업기술부분 수상자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굉장히 신선한 얼굴이 앉아 계시는데요. 김두리농원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담양에서 두리농원이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두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 샘말농원 그 광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농업 연구 지원 사업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연구 지원 사업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의 연구는 이제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하지만 대산 농촌 재단의 연구는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 연구 그리고 산학 공동 연구를 굉장히 이제 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미옥 대표님이 하신 연구가 이 농민 연구 사례의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광미옥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종 다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이 특이한 토종 다래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광미호 대표님이 주신 걸로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 좀 약간 생경하기도 한 토종 달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또 재배를 하고 계신데요. 그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은 400년 동안 한 터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어요. 네. 네, 저희 남편은 직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는데 이제 어머니 따라서 무배추 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3년 동안 해보니까 3년 그 수익을 내봤더니 똔똔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해야 될까 포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던 차에 토종 다래를 알게 됐고 키위를 먹고 자란 세대들을 공략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거를 제가 이걸 알게 돼 갖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두근두근하면서 재배를 막상 5년 동안 해보았더니 그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먹던 다래랑 저희가 상품화하는 다래랑 너무 갭이 컸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다가는 크기도 전에 이게 쇠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물건을 찾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도 가공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대산농촌재단에서 농민이 주도하는 연구 과제가 있어서 제가 계획서를 내게 됐고 그런 계기로 제가 주도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가 그 가공 방법에 관한 거였죠. 네. 토종 다래를 네, 네. 이게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확산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이제 일단 토종 다래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키위 사춘이고요. 네. 키위는 계란만 한데 토종 다래는 풋대추 같아요. 그게 조그만데 정말 먹기도 좋고 이런데 이거를 저희가 단순하게 잼이나 분말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조금 고차원적인 가공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사실은 2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게 왜 실패를 했냐면 막상 제가 주도로 하면서 대학에도 의뢰를 해봤고 또 이제 연구기관 또 농촌 기관들의 의뢰를 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했더니 얘가 점액성이 많아서 과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공을 했다고 쳐도 실온에 두면 씨에 유분이 많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 많아서 산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실패는 했지만 그 대신 추출이라든지 착즙을 해서 가공화하는 데는 성공을 해서 가장 가슴 벅찬 거는 농민이 주도할 수 있었고 제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그 연구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너무 가슴 벅차고 뿌듯합니다. 네. 그럼 토종달에 이 재배하는 농가들도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재배를 했었고요. 네네. 강원도에서도 이제 12 농가가 시작을 했다가 판매라든지 재배에 대한 가공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의 포기를 했을 당시에 제가 농민이 주도를 해서 제 자랑 같지만 이제 유통 매뉴얼, 가공 매뉴얼, 재배 매뉴얼을 연구자들과 함께 그 매뉴얼을 만들면서 토종달의 홍보가 확산이 됐어요. 그러던 차에 기관에서도 이거 그 소비 확산에 괜찮겠다. 그 키위를 먹고 자라는 세대들이 많으니까 키위보다 훨씬 맛있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한 농가 두 농가 늘어나면서 지금 전국에 한 300여 농가 있고요. 영월에만 처음에 2015년에 17농가가 한 3헥타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0여 농가가 한 8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기농 기촌하시는 분들 신규 농가들에게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심포지엄에서도 어릴 때 입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입맛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홍보 확산, 소비 확산을 지향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강원도 최초로 팜파티도 그 많이 6회 개최를 했어요. 블로그 이웃들, 또 우수 블로그들, 또 학교 선생님들, 유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토종 달해의 홍보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팜파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치중하고 집중하면서 홍보에 치중하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 체험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거를 체험을 시키고 그 토종달의 역사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강원도 최초로 몇 명이서 강원도 교육청 마을 선생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거의 1년 내내 이제 수학철이는 9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때는 거의 오전 오후 타임으로 아이들에게 체험 행사를 해서 맛을 보여주고 전국의 최초로 영월군에서 학교에 급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소비자 가장 길게 남을 소비자들이 어린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 입맛이 청소년기에는 싫어하지만 나이가 먹었을 때는 향수 과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 저는 초등학생들 체험 또 이 아이들에게 토종달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토종달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 곽 대표님 덕분에 이 토종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키위를 정말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제 키위보다 오히려 토종달래가 더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받는 그런 과일이 되도록 우리 대표님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우리 곽 대표님이 좀 특이한 품목을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면 좀 특이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원혜덕 대표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그 공동체 지원 농업이나 또 뭐 그 생명역동 농업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생명역동 농업하면 굉장히 좀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명역동 농업, 조금만 마이크를. 생명역동 농업, 바이오다이나믹 어그리컬처라고 하는데요. 20년 전에, 정확하게 19년 전에 제 남편이 생명역동 농업 연구회를 만들고 봄 가을로 정기 모임을 19년째 열어왔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꽤 많이 알려진 게 아닌가 싶지만 아직도 낯선 농법임에는 틀림이 없죠. 생명역동 농업은 뭐 농법으로 말하면 농법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지금부터 99년 전에 독일에서 시작된 유기농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이면 100주년 기념으로 큰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독일 본부에서, 그래서 저 지난번에 2월에 99주년 생명역동 농업 컨퍼런스가 스위스 바젤에서 있었거든요. 4일간 해마다 2월에 열리는데, 마침 그 전에 그 생명역동 농업의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다 저희 집을 들러서 반은 초청, 반은 권면으로 해서 다녀온 적도 있고, 그때 그쪽에서 포스터를, 한국의 생명역동 농업의 현황이 어떻게 됐냐 해서 포스터도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준 적도 있고 하는데요. 하여간 유럽이나 미주,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호주, 뉴질랜드 모든 대륙에서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는 유기농업이 생명역동 농업입니다. 이 생명역동 농업은 유기농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약, 뭐 제초제, 화학비료 안 쓰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그 태양과 달뿐이 아니라 행성들, 그리고 12별자리, 이런 우주의 이런 별자리들이 지구에서도 식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그 영향을 뭐 요즘 우주에서 오는 기운 하면 이상하게 좀 들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진짜로 우주에서 오는 그 기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서 농사에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이 생명역동 농업으로 그 인증한 받는 것이 데메타라고 있거든요. 유기농업 인증처럼 데메타 인증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유기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방식이잖아요. 그 네. 자처 프로 불편러라고 불편함을 자처하는 그런 농업이기도 한데, 굳이 이런 그 농사를 또 고집하시는,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면 저희가 생명역동 농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 앞서서 저희가 유기농업을 시작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거나 관심 있거나 연구를 하거나 하시는 분인데, 197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8년 전에 제 아버지가 부천에서 풀무원이라고 하는 농업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일본의 유기농업을 시작한 애농회라는 단체를 만든 고다니 중이치 선생님을 초청해서 4박 5일간 강연을 열었어요. 유기농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국에 있는 가까운 분들을 초청해서 4박 5일, 3박 4일 좀 헷갈리는데, 그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강연을 들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거가 어떤 것인가, 농약과 제초제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일본에서는 공해병이 있다 이 병, 얼마나 아프면 아프다 병이에요, 병명이, 또는 미나마따병 같은 것이 다 이런 공해, 부적절한 농업 또는 뭐 공업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연세 드신 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 강연을 하신 거예요. 통역은 뭐 저희 아버지도 해주셨고 누구도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의 어떤 감명이라 그럴까요? 사실은 감명보다는 회개라고, 그때 모인 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뿌리면서 했다니 어떤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해서 1월 달에 76년 1월에 다시 고단희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관행농업 버리고 관행농법 멈추고 유기농업을 하자 하면서 결성된 것이 정농회입니다. 정농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그 정농회 바른 농사를 짓는 모임이라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으셨는데요. 그때 발족을 했고 그때 이제 제 남편은 풀먼 농장의 연수생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을 때고 아침 저녁으로 밥 열심히 했고요. 참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제가 좀 시간은 없지만 좀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을 불러놨는데 50년 전에 무슨 번듯한 건물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농사 짓는 집에서요. 그래서 가을 모임은 소집을 개조해서 거기서 의자 놓고서는 했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1월이 너무 추우니까 안 쓰는 양계장을 개조를 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벽돌을 쌓고 뭐 또 창을 내고 바닥에는 마루를 깔고 자야 되니까는요. 그렇게 하고 난로를 많이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듣고 밥을 먹고 뭐 또 뭐 하는 건가요? 3가지를 했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가을에처럼 했는데 그때 참 사실 저희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이거는 난데없이 제가 생각되는 말인데 아버지가 공동체를 꾸려가시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대학을 가려면 니들 힘으로 가라. 나는 이거는 공적으로 내가 쓸 거니까 해갖고 제가 사실은 가고 싶은 데를 보단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고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런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데도 아버지는 이 유기농업을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어쨌든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돈을 들여가면서 겨울에 그 양계장을 그렇게 고쳐가지고 역사적인 장소가 됐는데 그때 고단희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한국 방문기라는 글을 써서 일본 어느 당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내셨어요. 그걸 나중에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그 자리 그 양계장이나 또는 우사를 개조해서 만든 그 자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을 나는 믿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이 시작된 거고 저도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희 남편은 그때 28살로 가장 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연배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갑을 넘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정신 나가냐 그랬거든요. 한갑이면 지금의 한갑이면은 지금은 80이나 돼야지 한갑 나이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연세에 새로운 유기농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변에서 어이가 없어 했는데 그때 제 남편은 가장 젊은 창립회원이고 이제 그때의 그 강연을 듣고는 내가 농업 중에서도 바른 농업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이 유기농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 제가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선생님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제 모교인 여고에서 국어 선생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농사에 합류했는데요. 애초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합의를 본 거죠. 남편은 학교 공부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 그만두고 같이 농사를 짓자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뭐 사실은 합의를 본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도 농사를 같이 했던 거고요. 저 남편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종건 대표님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손 한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명주범을 네, 조금 네.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는 남편이 더 나와서 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지만 CSA에 대한 얘기가 제 중심인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얘기가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남편은 바른 농사를 내 평생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좋은 농법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안전한 먹을거리가 맞는 말이지만 워낙 먹거리로 쓰니까는요. 안전한 먹거리를 영양가도 있고 맛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은 농법인데 그에 덧붙여야 되는 게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확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는 찾아보기를 끊이지 않고 있다가 생명역동 농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역동 농업을 알게 된 이런저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게 2005년도. 지금부터 19년 전이에요. 저는 잠깐 지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이번에 생각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19년 동안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봄, 가을로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명역동 농업연구회예요. 제일 처음에는 연구회인데 그때 김성훈 장관님하고 이렇게 무언가로 말씀을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거든요. 하다가 남편이 혹시 더 좋은 이름이 있으시면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실천자를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겸손한 단체가 되겠다고 해서 생명역동 농업 실천연구회라고 만들어서 생명역동 농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증폭제라는 거예요. 프리퍼레이션인데 본래는 뭐 예비제, 준비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남편은 차라리 증폭제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 효과를 증폭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증폭제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예비제 또는 준비제로 애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는 증폭제로 자리를 잡았고요. 증폭제를 만들어서 작물과 땅에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회원들 모여서 남편 증폭제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그 증폭제 만들어서 가을에 만들고 봄에 완성이 되면 논아 갖고 하는 그런 모임을 봄 가을로 19년째 정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것이 저는 물론 밥 한 거밖에 없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했고 생명역동 농업이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하는 건데 뭐 유기농업이나 같은 거죠. 같은 어떤 우주에서 지구 작물에 영향 끼치는 거를 농부가 개입해서 농사에 적용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땅을 되살리는 거예요. 땅을 되살려서 거기에서 자라는 작물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그 작물의 최종 소비자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쪽에서는 어떤 생태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잘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농법이니까 지금 제가 아까 가다가 얘기를 하다 좀 딴 데로 나갔는데 그 남편이 그러한 농업 그 안정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농업을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산하는 방식도 특이한데 또 이것을 또 소비자에게 전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CSA 공동체 지원 농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대산에 감사해야 되죠. 6년 전에 호주로 그 대산 해외 농업 연수죠 명칭이. 그래서 그때게 제가 나이가 몇 살에 조금 하여간 몇 년 있으면 못 갈 뻔했어요. 제한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예? 이제는 간다면 못 가요. 그때만 됐던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유럽 쪽은 남편이 30년 전에 스위스에서 1년 교환 농부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 담당자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 초청해서 저도 한 달간 유럽 농가는 많이 봐서 저 이왕이면 또 한간 농한기 때 11월에 가니까는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CSA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저희가 16명이 한 전체 멤버로 갔는데 다 CSA를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농업만 농사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런 농업 관련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저희는 오로지 농사만 지었거든요. 그래서 CSA를 처음 들었죠. C 커뮤니티 아까 여러 번 나온 건데 S 서포티드 A 어그리컬처로 농업을 지원하는 공동체 또는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이죠. 그걸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미리 사주는 거예요. 1년 내에 나올 것을 1월에 미리 다 어떤 물건이 얼마큼 나온다면 그거를 선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선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판매 방식이 있는가 하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주문도 놀랍고 선입금까지 하는 것. 그래서 농사가 실패되는 경우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생산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민이 안심하고 농부가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방식이 있나 하고 저는
완전히 신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두 농가를 방문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구나 하면서 그 연수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내년부터 나도 이걸 해볼 수 있을까? 사실 해보자는 너무 했고 해볼 수 있을까 하면서 주변에 막 물어봤는데 뭐 저하고 직접 관계된 식구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격려를 해주는데 정작 식구들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형제들한테도 물어보고 조카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이 똑똑한 조카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때 물건을 사야지 1년 전에 주문을 받으면 그건 신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쟤는 선지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반대하고 저희 남편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주에 가서 봤기 때문에 실제로 잘 되고 있고 그걸 봤기 때문에 정말 용감하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연수를 6년 전에 갔다 오고 다음에 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5년이 됐는데요. 물론 뭐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지만은요.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니고 제가 뭐 이것저것 그냥 조심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한 건데 처음에 이렇게 CSA 회원을 모집했는데 정말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면 이렇게 호응을 하는구나 하는 거 하나 알게 됐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와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CSA 회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지하고 단순히 지지하는 것뿐이 아니라 응원하는 거 실제적으로요. 농부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봄에 땅이 풀려서 농사를 시작해도 수입이 나오려면 한 반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선입금을 받으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 생각보다 비용 많이 들어요. 뭐 유기농업으로 하면 농약도 안 쓰고 제초제도 안 쓰니까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보다 어쨌든 농사라고 하는 게 한 농장을 꾸려나가는데 엄청 비용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그거를 미리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저로서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 그렇죠. 건강한 농산물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농사 방법, 생태를 순환 또는 뭐 이렇게 순환 재생 뭐 좋은 말 다 있죠. 그렇게 하는 농사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해주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공동 생산자라는 말이 슬로푸드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그 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소비자들을 대할 때 진짜 공동 생산자구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나 공동 생산자죠 하면서 기뻐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자립하지 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유기농업이 좋고 뭐 오랫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철학이 좋다 하더라도 저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풀무원 공동체에서 몇십 년 살다가 한 15년 전에 이제 독립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실제로 참 어려워서 농지 일부를 팔아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했는데 CSA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말 농장을 안정적으로 칭찬받으면서 네. 소비자들로부터요 네. 뿌려나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네. 네, 정말 존경스러우시죠. 근데 어쨌든 그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또 우리 선생님 좀 특별하세요. SNS에 그 바쁜 일과 중에도 엄청나게 SNS를 열심히 농장의 일상을 나누는 일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또 역할도 하는 맞습니다. 거고 소비자가 농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처럼 사실 회원제로 하면 저희가 그 회원제로 하는 게 저희가 다양한 농사를 짓거든요. 다양하게 남편하고 한번 꼽아봤는데 50가지 벼, 보리, 뭐 귀리, 콩, 뭐 수수해갖고 곡식도 한 10가지. 채소도 한 40여 가지, 50가지가 넘는 농사를 지니 저희가 무슨 농지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농민의 농지인데 그러니까 조금 심는데 그거를 마다 않고 하고 있는데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자급자족. 우리가 먹는 건 사서 먹을 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급자족인데 지금은 그걸 직접이거나 가공해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선생님한테 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농장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네, 써놓으셨는데 맞아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되게 뜨겁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매달 나오는 대로 뭐 통밀 밀농사를 지은 거는 남편이 직접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1월달에 한 상자. 그 다음에 뭐 또 산양류가 나오기 시작하면 요거트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그 8가지 곡식과 15가지 채소로 만든 통어물 선식도 나가고, 양파 나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 토마토 주스 나가고, 들깨 농사 수확해서는 들기름 짜고, 농사진 쌀로는 뭐 현미가래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로 사실 굉장히 바쁜데, 그때는 제가 안 바빴거든요. CSA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 바쁘고 경제는 어려웠는데, 그때 누군가 권유로 그 페이스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이스북이 뭐 시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리고 했으니까 이건 좀 뭐 그때는 그렇게 안 바빴으니까 제가 남편 농사 짓는 얘기 올리고 이렇게 저러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순식간에 엄청나게 패친이 많아졌던 네, 거예요. 저 보세요. 좋아요 772. 이건 또 네. 뭐예요? 남편이 책 사인하는 거군요. 남편이 지난 봄에 이제 생명협동 농업에 대한 증폭제에 대한 책도 내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심심하니까 재미로 했어요, 진짜로요. 이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제 올케 언니 보고 그러더래요. 올케 언니하고 저하고 신올케가 아닌지 모르고, 페이스북을 보는데 거기에 원혜덕이라는 사람이 올리는 건 나는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올케 언니가 우리 신우에 할래다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올리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벌써 3분이나 저한테 오셔서 제가 못 알아뵈서 죄송하지만 패친인데 참 읽을 때마다 따뜻해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페북에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농사 짓는 얘기 올리는 것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제가 사실은 1년을 쓰고 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게 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하던 거니까 그냥 또 시간도 있고 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올렸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농촌에서의 농사 짓는 모습이, 물론 저희가 유기농업을 하고 어떤 자연과 생태를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이기는 하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라는 게 자연을 접하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들이 직접 접하지 못해도 저희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접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서 지금 9년째 됐는데도 맨날 똑같은 거, 봄 되면 씨 뿌리는 얘기, 좀 있으면 거두는 얘기, 가을이면 추수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올리는데 정말 이게 네. 소통이에요. 계속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회원들하고의 소통이죠. 그분들이 저희 농산물을 구입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심고 어떻게 김을 메고 거두고 가공을 하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주 즐거운 의무죠. 근데 저 굳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많은 페이스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 주는 걸 그냥 제가 느끼기도 하고 직접 얘기도 해주니까 참 이건 완전히 보너스예요. 네. 그죠? 저희가 농사 생업으로서 농사를 짓는데 저희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네. 감사하고. 이따 네. 통합 네트워크 시간에 또 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혜덕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평화나무 농장 그 회원인데요. 예전에는 뭐를 이제 딱 시키려고 보면은 벌써 다 마감이에요. 선착순 마감이어서 제가 그럼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선 지급하고요. 그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곽 대표님이나 원 대표님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소중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소중한 농사를 계속 짓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진 PD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 아까 본인이 무슨 장학생인지도 헷갈렸었잖아요. 농업 전문 언론 장학생입니다. 저희가 2009년에 이렇게 농업 농촌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언론인을 20년 동안 한 10명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만들었는데 1년에 2명씩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28명 정도가 이제 재단에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24명이
졸업을 했고 또 한 20명 정도가 지금 언론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일기예요. 조영진 PD님이 그리고 또 우리 농업 관련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희소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프로그램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일단은 농업이 미래다라고 해서 전국 MBC 16개 계열사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제 그중에 농업 교육편을 이제 담당을 했었어요. 이제 전주에 그냥 농수산대학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주가 농업 교육편을 담당을 했었고, 아까 이제 뭐 마상진 박사님 인터뷰도 듣고, 또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일본은 식육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 교육처럼 뭐 미술 교육처럼 그게 일본 문부과학성에 가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문부과학성이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교육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먹거리 교육을 한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 팜팜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코너로 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의 밥상, 이건 돼지의 밥상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 두근두근 판판의 자문위원은 여기 신수경 국장님이 자문위원으로 계셔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농부의 밥상 하려다가 좀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돼지의 밥상 이거 제목 좋은데 해서 이제 좀 빌렸고, 농사는 예술이다라는 코너는 예전에 장학생 연수 때 한 10년 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때 배운 인상적인 문구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판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작이 잘 돼가지고 서울에서 한 4번 5번 틀은 것 같아요. 혹시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TV로? 한 분 계시는구나. 우리 장학생입니다. 나도 그래요. 예. 서울이 그렇더라고요. 막 새벽 5시, 막 밤 12시 틀어주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 서울놈들이라고 하면 돼. 서울에 계신 분들께서 네 그렇게 좀 네, 잘 만든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마녀들의 포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시골에 있는 청년 여성분들을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업 관련 프로그램들 시청률은 어때요? 시청률 아까 교수님들 숫자로 얘기하시면 이제 저희 시청률 좀 미미합니다. 이제 시청률 뭐 1, 2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안 좋을 때는 0점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청률은 요즘 TV 프로그램들은 이제 낮아지는 추세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마녀들의 포레스트요. 그 이름도 좀 특이하게 들리거든요. 그 제목을 어떻게 지은 건가요? 네, 일단 마녀라는 단어가 좀 이제 특이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지난해 이제 청년농부 베이슬이라는 친구랑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마녀의 꾸러미라는 이제 그런 마녀의 계절이라는 꾸러미 상품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마법과 같은 일이 이제 농업 현장에는 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커다란 이제 과일도 나오고 뭐 상추도 이만한 것들 나오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이거를 기적과 같은 일이고 마법과 같은 일이다. 그 자연의 마법을 자기네들은 빌려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름 괜찮다 해서 이제 마녀를 따왔고, 뭐 리틀 포레스트 일본 영화에서 그 감성을 따와가지고 마녀들의 포레스트라는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영화의 그 감성은 안 나오고 현실은 좀 리얼 포레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뒤에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아까 쉬는 시간에 드셨던 그 보리빵 있죠? 그거 만드신 우리 대상 가족이십니다. 네, 이런 인연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영진 PD는 이렇게 아주 작품에 보면은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여기에 계신 아까 보니까 우리 주영로 대표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또 이제 농업이 미래다랑 그 두근두근 팜팜에 함께 하셨죠. 도덕현 농부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농업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본인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사관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이제 부채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농업
농촌 출신이고 부모님이 이제 또 농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 팜팜을 하면서 이제 그 농부의 꿈 코너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녔었는데요. 그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주영로 선생님께서는 그 유기농업은 사람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까지 가야 한다. 도석현 선생님께서는 땅에 넣는 것들은 사람이 입으로 넣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김중건 대표님, 원혜득 대표님께서는 생명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좀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중건 대표님께서는 생명 역동농업, 하늘의 움직임, 전체의 움직임,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자 같은 분이셨고 또 조석현 대표님께서는 땅을 정말 10년, 20년 가꾸시는 그런 땅의 철학자셨고 또 주영로 대표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그런 또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히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들은 정말 철학자다 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있었던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농업 제가 있었던 농촌에 계셨더라면 제가 아마 언론 장학생이 아니라 농업 장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게 들어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많고 감동도 느끼고 사실 우리 대산 선생님이 그 어록 중에 하나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천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 계속 이제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좀 현실적인 어려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농업 프로그램 회사에서 한다고 했을 때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해요, 보통은. 네, 왜냐면 이제 인기가 없고 콘텐츠로서 이제 많이 좀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현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열심히 이제 기획서 써서 이제 자금 받아오면은 이제 돈 받아오면은 이렇게 좀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되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농업 콘텐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지속 가능한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농업 콘텐츠 하면은 뭐 6시 내 고향 같은 데서 좀 이제 어르신들 희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자 농부해서 뭐 매출 매덕 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 주목을 끌 수 있는 자본의 논리대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음식에 그런 집중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좀 이제 그게 그 음식이 어디서 왔고 농부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고 어떤 생각으로 이 식재료를 길렀는지 그것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실의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럼 이 분위기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제작이 되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나 요즘 많이 보시는 OTT들도 그렇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니까 사실 이게 공적 재원 같은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 농업을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업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농업 콘텐츠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지금 대산 농촌재단에서 유튜브도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농업 콘텐츠들이 한 곳에 볼 수 있는 뭐 페스티벌이나 뭐 그런 축제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좀 변할까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한국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언론은 참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의 생태가 있고 생리가 있고 문법이 있고 또 자본에 종속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 농업 전문 언론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영진 PD의 경쟁 PD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연대 힘을 좀 발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옆에 그 또 하나의 장학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
언론 장학생도 있지만 농업 리더 장학생도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리더 장학생 출신의 선배들이 와 계신데요. 우리 이나라 부소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발표에서 나왔는데 이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피부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특히 이렇게 아주 멋있는 국제 기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 관련한 국제 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이름도 길고 긴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흔히들 이제 FAO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 지난주에 유키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유키즈는 보지 않고 두근두근 빰 보죠. 유키즈에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화면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떴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캡처를 해서 제 직원들에게 날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뭐 기아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몇 명이나 된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식량 자급률이 한국의 기준으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 수치들을 조금 만들어내서 제대로 된 정책 기반자들이 정책을 좀 수립을 할 때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를 또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 배양을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한국협력연락사무소라고 이제 한국의 2020년에 정확하게는 2021년 4월에 개소한 한국협력연락사무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한 농림, 수산, 식품, 흔히들 말하는 이제 먹거리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시절들의 어려움들도 잘 겪어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경험들과 기술들이 다른 개도국에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도 어려운 협력연락사무소 유엔에서 하고 있는 여기는 그 아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만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143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머리 지금 딱 떠오르시는 국가들에는 거의 다 저희 사무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일 많은 형태는 아무래도 개도국에서 흔히 저희가 국가사무소라고 부르는데 현장에서의 사업들을 돌리는 사무소들이고요. 전 세계 딱 7군데에만 이제 연락사무소란 이름으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요. 이런 연락사무소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희 본부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신 다른 유엔 기구들은 스위스나 아니면 뉴욕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유엔 기구들하고도 좀 더 잘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 그게 1번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독특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금 이제 재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자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도국에 좀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유로 전 세계 딱 7개밖에 없는 곳 중에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소 제일 막내 사무소로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훌륭한 일을 꿈꾸고 계속 하셨는지. 근데 제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갈수록 이제 아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막 엄청 신나가지고 표정들이 밝으셨는데 이제 조금씩 어두워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부 때 이제 장학생이 선발이 됐고요. 근데 학부는 이제 임학이랑 그다음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저를 찾아서 떠난 여행을 인도로 갔었는데 거의 쓰나미 피해가 되게 많았던 지역에 이제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망그로브 숲이라고 이제 바다에서 나는 나무 있잖아요. 그게 잘 돼 있어서 그 이전에 쓰나미가 왔었을 때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 새우 양식을 하려고 다 없애다 보니까 그 자리에 쓰나미 피해가 너무 많아진 걸 보고 내가 이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무는 중요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느끼셨죠? 우리 파이팅 해봐요 이런 걸 좀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한국을 돌아와서 현장에 좀 경험을 쌓고 싶어서 저는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혹시 도미니카 공화국 들어보셨나요?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신혼여행을 가면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2년 반 정도 조림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또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환경 경영으로 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해외
탄소 배출권 사업, 산림 탄소 배출권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과거에 했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조금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다시 이제 찾아서 꿈을 찾아서 저희 사무소가 개소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열심히 어플라이를 해서 지지부진한 6개월의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네, 저희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대산 장학생으로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대산 농촌재단의 대산 장학생으로서의 경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네, 도움이 되고 있겠다고 대답하겠죠? 근데 그 장학생분들을 뭐 제가 이제 면접을 가끔 보기도 하고요. 근데 장학생분들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원을 하기 전까지 크게 막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후자였습니다. 이제 장학금도 준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수를 또 가는데 연수만 가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희 13기여서 선배들이랑 동기들밖에 없었는데 만날 때마다 전국에 있는 나의 친구들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사실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사실은 그때 그 시기에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시 이제 농업 분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제가 일을 하면서는 사실은 예전에 옛날에 연수를 가서 배웠던 게 이런 의미 때문에 설계를 하셨던 거구나, 이런 걸 배우라고 만드셨던 거구나, 이런 것들 좀 요즘에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가 크고 그 다음에 저희 식량농업기구도 큰 기구이긴 하지만 저희 기구 내에서 한국 농촌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저희 직원들부터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대산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산 이제 농촌 그 매거진이 저희 사무실을 보내주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슥 읽고 사실은 지나갔었는데 지금 되게 밑줄 긋고 이제 읽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에게 다 돌려 읽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끼리 자꾸 토론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면 대산 그 장학생들이 받는 그 꼭 읽으셔야 되는 독서 리스트를 저희도 돌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가지고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달에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게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해서 제가 무겁게 책을 가져왔어요. 좀 이따 사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전에 진지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부터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이제 이해하는 거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장을 가기 좀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론들은 알고 있는 현장을 많이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어디에 가서 좀 현장에서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문의를 하시면 저는 바로 이제 국장님께 전화드려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신데 그럼 저희 친구들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여쭤보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걸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는 또 메신저의 비둘기의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없던 말씀까지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FAO하고 우리 이제 대산 농촌재단이 작년에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 좀 프로젝트를 또 같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좀 변화가 우리 학생들의 피드백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지만 이렇게 국제학교에 다니고 우리말도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 농업의 이제 변화와 또 이제 현황을 또 알려주고 또 가치를 또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청년들이 아니면 좀 더 어린 친구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알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국제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일을 할 때 국제고등학교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농업에 봉사한다거나 농촌에서 일을 할 거라고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표하시면서 부채감이란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부채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의사결정자들이 지금 현재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런 좀 연장선상에서 3박 4일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3군데에 가서 진행을 했었는데 3박 4일 프로그램을 내가 농촌에 가면서 한 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면 그 이후로
자기가 소비자가 되었건 아니면 자기가 의사결정자가 되었건 뭐 정치인이 되었건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농업농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가치, 그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도 계속 연락을 해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약간 파일럿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건데 올해 연락해가지고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냐, 심지어 학부모님들도 전화를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너무 또 가고 싶어 하는데 또 프로그램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요런 걸 막 만들면서 원래 기대했던 것도 요런 프로그램을 대산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의뢰를 드렸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저희 조직 내에서도 뭐 상도 받으면서 크나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산농촌재단 직원들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네, 뭐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그 FAO랑 작년에 했던 이 3박 4일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좋았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미슐란이었어요. 미슐란 이대웅 대표님한테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슐란은 사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이제 지역 명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쩌다가 곡성의 명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그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궁금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얼떨결에 곡성에 강의하러 왔다가 정착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업학과 주영노 회장님이랑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그다음에 우리 또 김종호 선배님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유기농에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제가 배운 게 또 학문이 그 다양성, 그다음에 특성들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해서 그 기질로 가지고 저희가 품종을 유기농에 그러니까 기후와 친환경에 적합한 품종들, 그다음에 좀 더 쌀의 가치를 알리는 품종들을 연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다양한 뭐 문화복합 공간, 뭐 또 밥집, 또 뭐 다양한 걸 열다 보니까 요즘에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쌀을 너무나 가치 없게 취급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돈들을 썼는데 정부는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고, 여기 우리 농협의 선배님 계신데 어쨌든 농협이랑 다 큰 조직들이 있는데도 우리 쌀의 가치는 추락했고, 그리고 애써서 우리 아까 유기농 하신 선배님들이 애써서 유기농 그 피땀 흘려 샜는데 유기농이나 관행이나 똑같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 소비하는 패턴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 또 열심히 한 유기농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가격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 쌀의 가치를 알릴까 하는 그런 일을 쭉 하면서 아까 오ren덕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누가 블로그 해봐라 하니까 블로그를 해보고 페이스북 하라니까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간 2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지금 돼서 곡성에서는 어찌 보면 농업하는 공간으로서 뭐 군에서 투자한 것 못지않게 유명한 공간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뒤에 보시는 게 밥카페 바나다의 식단이죠. 네. 네. 처음엔 좀 욕도 먹었다고 하시던데. 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남의 밥 차려준 걸 먹으러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저희가 차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제 짝꿍이 기어이 음식도 할 줄 알면서도 남의 차려준 밥상만 찾아다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본 유학 시절에도 그런 건 꼭 찾아다니는데, 근데 저희가 밥상을 차리니까 이게 전라도는 한 상 차리면 얼마나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게 밥상이냐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조기 대가리도 없고 무슨 주물럭도 없고 막 이런 흠을 잡고 다니신 분들이 제일 많았던 건 아쉽게도 죄송스러운데요. 그 농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반찬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쌀을 중시하는 밥집입니다라고 애써서 애둘러서 말하다 보니까 도시의 젊은 여성들이 팬이 되셔가지고 입소문 타가지고 어느 순간에 2시간 반씩 대기하는 밥집이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 바나다에서 또 이게 단순한 그 식당이 아니라 굉장히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만난 특별한 분화고의 연대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나라 부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여기 주인공이 바로 이동현 대표님이시잖아요.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일 다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농촌상을 받고 그러니까 되게 힘을 내 달리고 있는데 되게 쌀이라는 가치나 유기농의 가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서 멀어지고,
대형 유통업체에 있던 막 네이버나 이런 데 블렌딩 해가지고 판매돼 가지고 이슈돼 가지고 현장에는 그런 것도 안 하신 분들이 더 잘 팔고 이러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아 가지고 되게 고민해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 짝꿍이 아프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아빠 일을 도와서 피를 뽑고 살았던 아이들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때쯤에 저도 엄청 다운돼 있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와가지고 밥을 먹더니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 사람 근데 생긴 게 독특하게 생겼고 해서 근데 친구분이 김탁한 아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소설로는 안 읽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했더니 불멸의 이순신을 썼던 원작자 김탁한 작가 아냐니까 불멸의 이순신의 김영민을 안다. 김명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 작가가 그 작가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침 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저에 대한 책을 썼던 게 있는데 그걸 보시다가 계속 보면서 저도 이동현 대표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농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모르는데 당연히 저도 모르는 것처럼 이동현 대표님은 저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멋있는 밥을 의인화된 글을 몇 줄 써놓고 가면서 그러면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본인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를 6개월 동안 탐색을 하시더니 당신을 당신이 되게 문제적인 인간 같다고 당신을 좀 탐구하고 싶다. 그래서 저를 1년 동안 매월 2박 3일씩 와서 저랑 먹고 자고 저희 짝꿍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집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어이 우리 집에 자겠다 해가지고 2박 3일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저 아까 책을 썼죠. 그래서 그것 덕분에 저희가 미슐란이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밥이 맛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반찬을 많이 만들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경상도 분 오셨겠지만 통영에서는 저기 그 충무김밥 하나도 흠을 안 잡거든요. 근데 전라도는 아무리 한 상을 차려도 반찬이 뭐가 똑같이 김치가 많네, 젓갈이 많네. 그러니까 전라도는 항상 많이 차려주고 욕을 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세게 이걸 김탁관 작가 말한 것처럼 밥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래서 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쌀로. 네, 바라임이라는 쌀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슐란 응원합니다. 근데 또 미슐란에는 또 이렇게 미래를 이어가는 그 세대를 잇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디 있죠? 아드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막 모이는 미슐란의 그 미래를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아까 그 우리 처음에 아까 토론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농촌을 경험하고 한 아이들은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제가 가장 성공했다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돈 번 건 없었지만은 아이들을 일찌감치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농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제가 제일 성공한 사례고요. 그래서 유치원 때 둘째는 유치원이고 큰애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논에 가니까 당연스럽게 논에 와서 피를 뽑았던 게 지금도 뽑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저 하는 거 보고 엄마는 농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고생하니까 아빠처럼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아들이 귀엽고 농대를 가가지고 식량 쪽을 전공하면서 그래서 대산농촌재단 장학생이 됐습니다. 지금 돼가지고 저 뒤에 아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이재혁이라는 친구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 아들이 또 물려받아서 열심히 청년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다짐을 하는 순간 저는 또 열심히 열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슐란에는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고맙게도 여전히 저희도 미슐란도 힘들고 바라임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고 싶기를 바라는데 고맙게도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청년 한 명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제가 특히 물건을 너무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품종만 지금까지 1,800개를 선문외기를 하고 신고 살고 있지만은 제가 쌀은 못 팔고 있는데 그 친구랑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금 마케팅 이쪽을 하면서 저 이미지가 훨씬 더 제가 10년 한 것보다 이 친구들이 한 2년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고 해서 지금 청년들이 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거 농촌이라는 것 중에 뭘까 했을 때 제가 늙을 때까지 제가 미슐란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적당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리더가 되고 저는 정말 잘하는 거 논에 피 뽑고 정원 가꾸고 그다음에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는 늙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신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들 충분히 내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되고 하고 싶은데 지금 미슐란은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아닌가
아까 교수님들 답 내기 어렵다고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굳이 모두가 농부가 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미슐란과 같이 건재하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남은 시간 내에 또 본인이 농업에 관심이 있으면 또 농사를 지어보고 이런 모델이 좀 되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젊은 세대가 떠나지 않는 농촌, 이 시대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도시 생활을, 화려한 도시 생활을 벗고 농촌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예, 우리 김두리 사무국장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리 농원의 두리가 본인 이름의 두리 맞죠? 네, 저 제 이름을 따서 이제 둘이 농원이 된 게 아니라 네. 농장이 먼저 생기고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농장 이름으로 따라간 사례입니다. 저희 두리 농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두리 농원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가족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기농업으로 아버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주요 품목으로는 집용 케이라고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고요. 농고, 농대생, 그리고 농업인, 그리고 일반 소비자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농업 교육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체험으로는 유기농산물 수확 체험, 그리고 즉석 장아찌 만들기 체험, 버려지는 양파 껍질로 하는 천연연색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리 씨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여기 시골살이를 결심하시게 됐나요? 제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잠시 내려왔던 시기에 사무장님이 그때 일해주시던 사무장님이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일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결정적으로 농촌에 눌러 앉았던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아버지 교육을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도 교육 내용이 유기농업의 가치, 그리고 유기농업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농업에 대한 강한 그 확신이 있었고 신념이 있는 거를 보고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지금 5년째 옆에서 열심히 보조 일을 하며 일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말씀처럼 네. 농촌이 많이 매력적인가요? 네, 많이 매력적입니다. 네, 그럼 그런 매력적인 것들을 좀 알리고 이게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알리고 싶어요? 농촌의 매력이라 하면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매력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풍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농촌이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하우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이제 흘리면서 차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를. 근데 그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벼의 그런 모습들이 제가 힘들게 일했던 모습들이 뭔가 잊혀지는 그런 풍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옷에 묻은 그런 흙 같은 거나 땀 냄새가 뭔가 제 자신 스스로가 멋있고 뭔가 아름답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은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공생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다양한 동물들을 시골에서 만났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바로 딱따구리예요. 저는 시골에 와서 딱따구리를 처음으로 봤고, 딱따구리가 저렇게 동그랗게 진짜 나무를 뚫고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기도 했고, 지금 3년째 알 낳을 때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돌아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청계란 나눠주시는 할머니, 뭐 매일 커피 드시러 출근 도장 찍으시는 동네 할아버지, 그리고 뭐 집에 몰래 들어오는 길고양이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농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재단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올해 처음으로 청촌맛 여행이라고 해서 그 대상을 좀 청년에 좀 집중을 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하고 좀 많이 좀 다르기도 할 거고, 그리고 같은 청년이니까 또 거기서 그들하고 또 나누는 이야기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전에는 가족 단위로 했던 먹거리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청춘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을 맛보고 농촌을 느껴보는 청촌 맛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먹거리 교육, 그리고 농산물 수확 체험, 그리고 주변 관광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나이 불문이지만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의 마음은 조금 무겁기도 해요. 근데 나이대가 이제 저 맞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하고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인기 만점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그 20, 30대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와서 이제 2박 3일 동안 느끼고 마지막에 우리 소감 발표하잖아요. 그때 좀 기억에 남는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20, 30대로 이제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분위기는 아무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서로 돈독해졌다고도 느껴지고요. 친구들끼리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혼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같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교육이 끝나고 이제 소감 발표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친구랑 놀고 싶어서 이제 여행 겸사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가 농업 농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런 소감이 하나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노을진 풍경을 배경 삼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 사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도시민한테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좀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도시도 잘 알고 있고 네. 지금 농촌에서 살고 있는 두리 씨가 우리 농을 위한 연대의 방식을 좀 제안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연대 방식이요. 네네, 농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연대를 생각한다면 농의 가치를 확산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머무르는 것보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의 발전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농을 바라보는 도시민의 그런 가치관과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농촌에 왔을 때 아버지랑 일하면서 제일 놀랬던 부분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 가격에 판다고? 너무 싸게 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전에 농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고 직접적으로 아버지 옆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이 농산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키워지는데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제가 소비자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비싸다고들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바로 도시민과 그 농업인과 약간 거리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게 또 그 소비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소비자 교육을 하다 보면 마지막 소감 발표하실 때 내가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는 농산물을 제일 싸고 크고 좋은 것만 이제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농업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나에게 반성이 되었다. 또는 바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제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참 많이들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감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느껴보면서 이제 도시민들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교육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시민들에게 이런 소비자 교육들이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그 대산농촌재단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우리 파트너들 그리고 두리 씨 같은 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재단도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촌과 또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같이 더 넓게 더 많이 함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연대의 힘이 되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배고프시죠? 예.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6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